자, 이번에는 민사특별법 만나보시겠습니다. 교재 654쪽이죠. 그 특별법이 5개인데요. 첫 번째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두 개를 엮어서 하나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적용 문제.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 범위 문제가 첫 번째고요. 주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느냐. 그게 적용의 문제. 두 번째는 대항력 문제. 세 번째는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요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다 보증금이죠. 보증금 회수 때문에 문제되는 것들. 마지막 체당기간 이렇게요. 4가지가 커다란 포인트가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을 빌린 거죠.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임차인이. 무슨 용도로? 주거용으로 빌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쓰이고 영리목적으로 빌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진다. 이때 주거용인지 영리목적인지는 무엇으로 그럼 판정을 하느냐. 그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정 기준을 우리 대법원은 공부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실제 용도로 판정합니다. 실제 용도가 뭐냐? 실제 용도를 주거로 썼냐 안 썼냐 이걸로 판정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미등기 전세. 미등기로 전세를 얻었다. 예컨대 보증금 1억이고 등기를 안 했다 이거죠. 이걸 미등기 전세죠. 미등기 전세일 때는 이 법이 쓰여요. 그런데 일시사용 임대차일 때는 이 법이 주택임대차도 상가임대차도 쓰이지 않습니다. 양자 똑같아요. 미등기 전세일 때는 둘 다 쓰여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다 쓰인다는 거 똑같아요. 요때만 안 쓰여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쓰이지 않는다. 법인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인일 때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적용을 안 받고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점에서 달라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에서는 안 쓰이고 상가에서는 쓰인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단 주택에서도 주택공사가 법인이거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들 앞으로 전입신고했을 때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주택임대차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상가임대차에는 적용을 받아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게 적용 문제에서 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655페이지에 1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쓰인다. 이 판단 기준 문제가 실제 용도라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요. 소유자가 아니라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소유자는 아닌데 임대 권한을 가졌다. 누굴까요?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 이 건물을 명의 신탁을 해놨다. 이게 사위 건물인데 장모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놨다. 그럼 등기부상으로 떼면 장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명의 신탁자인 사위 거죠. 바로 그 사위하고 임대 계약을 했다. 이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의 동그라미. 다음 02번 법인일 때는요 적용 안 됩니다. 주택은 적용 안 되고 끝에다요 상가에서는 적용됨. 다음 03번
일시사용 임대차일 때는 둘 다 적용 안 된다. 04번 미등기 전세일 때는 둘 다 적용받는다. 됐죠?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쌍괄호 1번하고 2번 나오는데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겸한 때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이 세입자가 두 가지를 둘 다 겸한 경우. 즉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요. 임차인으로서 여기다 전입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등기도 하고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쪽을 겸하고 있다 이거죠. 겸하고 있다. 시험 잘 나오는 거죠. 겸한 사건이에요. 임차권과 전세권을 겸한 세입자다. 왜 이걸 두 개를 다 했느냐? 임차권은 주인이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보증금 안 주면 경매를 못 해요. 스스로. 소송을 해야지 경매를 하죠. 얘는 전세권자는 돈 안 주면 소송 안 하고도 경매로 집을 칠 수 있어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 보증금 액수가 많으면 전세권으로 등기를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왜? 경매로 바로 집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면 겸하고 있다는 거죠. 겸하고 있다. 이때 이 집에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이 주인 집을 경매를 때려버렸다. 이때 세입자의 주민등록하고 전세권 등기가 이 저당권보다 빠르다. 선순위다. 얘가 후순위 저당권, 얘가 선순위 임차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 임차인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 첫 번째가 전세권으로. 얘가 전세권으로 배당해달라고 배당금 요구했어요. 배당금 요구. 뭘로? 전세권 이걸로. 그럼 배당을 요구했다는 말은 동그라미 해볼까요? 배당 요구했다는 거는 돈 받고 나간다는 거죠. 돈 받고 나간다는 뜻에 써보세요. 배당 요구한다는 거는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죠?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나간다는 거야. 나간다. 전세금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다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전세금이 만약 이게 4억이었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경매가가 떨어져가지고 4억이 안 나오고 3억만 나왔다. 그럼 어떡할 거냐. 보증금은 4억인데 지금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경매가가 떨어져서 3억만 나왔다면 1억을 못 받은 상황.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하느냐.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나가야 되죠. 아웃이 아웃. 그런데 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가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임차권으로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 1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쌍괄호 1번에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에 별표할까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밑줄이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죠. 그럼 뭐예요? 나간다는 거죠. 그럼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 거기에 밑줄 긋을까요? 나머지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즉 집에 남아있을 수 있다. 왜? 임차권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괄호 2번은 임차인으로 그러면 배당 요구했다면 이분이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럼 전세권으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지. 다음 2절 대항력. 대항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주인 집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갔을 때 이 세 주인한테 주인하고 계약은 갑하고 임대 계약을 한 거거든요. 보증금 4억을 주고 아니면 3억을 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럼 임차권 가지고 세 주인한테 주장을 하는 거. 이걸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력. 그러려면 세입자가요.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춰야 되죠.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과 인도가 요건이죠. 그래 거기다 써보실까요? 취득 요건.
주택에서는 여기다 뭘 갖추면 돼요? 세입자가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되고, 상가면 사업자 등록과 인도다. 똑같죠? 양상만 조금 달라요. 양상만.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의 차이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새 주인한테. 주인이 바뀌어도 이분은 계속 살 수 있다. 이 집에.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런다. 그럼 보증금을요. 보증금 1억을, 이 보증금 4억을 누가 떠안는 거야? 새 주인이 떠안는 거죠. 이렇게. 새 주인이 인수를 한다.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승계받는다. 그럼 보증금 저 4억을 내줄 사람은 누구다?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이 내준다. 양수인이. 양수인이 4억을 떠안고 집을 산 거니까 양수인한테서 얘는 보증금을 빼가야 되는 거지. 집 팔아먹은 양도인. 양도인한테 보증금 달라?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보증금이 승계가 되니까. 누구한테요? 양수인한테. 양도인은 보증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요? 집을 팔았으니까. 이게 대항력의 핵심. 그래서 03번에 보면 대항력의 내용 나오죠. 임차 주택의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 세주인은. 세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하게 돼요? 승계합니다. 이 지위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뭐 얘가 보증금 빼줘야 될 거를 누가 승계해요? 세주인이 승계합니다. 자동으로. 그 승계 위에다 쓰래. 자동 승계다. 자동 승계. 그래서 쌍괄호 2번의 별색이에요.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목적물이 이전되면 원칙.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도 승계한다. 따라서 양도인. 양도인은 누구죠? 전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누가 인수하니까? 세주인이 인수하니까. 예외가 있다. 별책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얘한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이의제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의제기요. 이의제기의 별표.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가 안 된다. 이쪽으로 승계 안 되고 양도인, 원래 주인한테 돈 빼간다. 그럼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맨 밑에 줄에다가 써보세요. 별표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양 밑에다가 임차인은 건물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문에 나왔다면 이거는 OX. 원칙은 어떻게 되지? 원칙은 양수인한테 받는다. 맞죠? 예외적으로 뭐하면? 이의제기하면 양도인한테 받는다.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세주인한테 받아. 원칙. 전주인한테 받아. 언제? 이의제기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지금 그 두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지문을 살짝 바꿔놨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인즉슨 뭐예요? 이의제기가 없는 한. 이 말이죠. 이의제기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한테 받으세요?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특별한 사정, 즉 이의제기가 있다면 누구한테 받고요? 양도인한테 받아가라. 오케이. 자, 그래서 04번 뒤로 넘어가셔서 그럼 보증금이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승계 안 되고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04번 658페이지 주택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인에 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 보증금이.
이 보증금 빼줄 의무가 원래는 임대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 의무가 임대인의 빼줄 의무가 임대인이 반환해 줄 의무가 일로 뭐 하는 경우? 승계되는 경우죠. 언제냐? 첫째, 대항요건 취득 후 저당권이 생겼다. 얘 전입신고가 먼저 되고 나서 저당권이 뒤에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 세주인이 경매가 되면 세주인이 승계한다. 그리고 뭐가 빠른 거예요? 전입신고가 빠른 거. 간단하게 말하면 전입신고가 빠를 때 1번. 두 번째는요. 선순위 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때. 즉 이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1번은 이거고요. 2번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 집에 이렇게 여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여기는 임차권. 임차권이 중간에 껴있는 거죠. 1순위, 2순위 중간에 세입자가 껴있을 때죠. 이때 임차권이 사는 길은 1번 저당권을 이걸 없애는 겁니다. 이걸 변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게 돼요? 대항력 있는 걸로 바뀌게 되죠. 원래는 대항력이 없어요. 왜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대항력이 없었다가 이걸 변제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돌변하죠. 그래서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세주인한테.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다 요 그림 그리시면 돼요. 1번 저당권을 뭐 한 경우? 대의 변제한대. 누가? 중간에 낀 임차인이 이걸 대의 변제했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 없었다가 있는 걸로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거니까 세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 3번은요. 전세권과 임차권을 뭐 한 경우? 겸한 경우. 아까 겸한 경우 보셨죠?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고 나서 집이 팔렸다. 보증금 여기 4억 받을 거 있죠. 의리요. 의리 만약 봉순이면 세입자가 봉순이 보증금 4억 있어요. 4억 받을 거. 근데 이 봉순이가 사채를 좀 땡겼었어요. 사채업자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채업자는 봉순이한테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뒤져도 얘가 돈이 없어 돈이. 그런데 보니 얘가요 받을 돈 보증금 받을 돈 얼마가 4억이 있더라고 이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사채업자는 이 보증금에다 뭘 걸어요? 가압류를 여기다 건다고 이렇게 해요. 가압류를 때린 거예요. 가압류를 어디다가? 보증금에다가. 왜? 뽕순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얘가 채무자니까요. 얘가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 그럼 봉순이한테 돈은 누가 줍니까? 누가 송금해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로 빼줘야 되니까 저 채권자, 사채업자 입장에서 보면 저 집주인은 뭐냐? 채무자가 봉순이고요. 얘는 누구냐? 제3자입니다. 제3자. 왜요? 얘가 돈 빌려고 한 거고 쟤는 제3자죠. 임대인은. 그럼 여기다가 가압류를 보증금 4억에다 가압류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일로 주지 말라고. 돈 주지 말라고. 왜? 얘가 받아가지고 도망가니까. 그게 바로 가압류예요. 가압류. 일로 주지 마세요. 왜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집주인한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 어째서 제3채무자예요? 돈은 뽕순이가 빌려갔잖아요. 사채업자인데 얘가 채무자. 얘를 직접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 그래서 사채업자는 이 보증금에다가 가압류를 때린 거예요. 그럼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고. 제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제3채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건 요거예요. 얘가 제3채무자라는 거죠. 얘한테 연락이 온다고. 일로 돈 보내지 말라고. 그럼 가압류 통지가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온 거죠. 온 거예요. 얘가 통지서 받았어. 뭐라고요? 돈 일로 넣지 말라고. 그때 주인이 집을 팔면, 아파트를 팔거나 집을 팔면, 집을 이렇게 매매로 팔면은요. 보증금 4억은 임대인이 내주는 거예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내줄까요? 양수인, 세주인이 내줄까? 이 문제가 남습니다. 누가 내줄까요? 자, 통지를 받은 거, 가압류 통지를 받은 건 누가 받았어요?
세주인은 받지도 못했어. 누가 받았어요? 양도인이 받았어요. 양도인. 제3채무자 얘가. 임대인이 받았죠. 얘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런 거예요. 통지서는 얘가 받았지만 집을 팔면, 집이 매매로 팔면 우리는 보증금하고요, 이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만약에 보증금은 여기 얘가 내주고 소유권은 얘가 소유권은 일로 가고 이렇게 되면요. 보증금은 갑이 내주고 소유권은 이렇게 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입장은 뭐냐. 가압류 통지가 일로 왔어도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임대인에서 누구로? 세주인으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옆에다 씁니다. 보증금 가압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보증금 가압류 사건. 가압류된 보증금이 이런 상태에서 집을 팔리면 보증금은 세주인이 내주는 거지 제3채무자가 내주는 게 아니다. 별 3개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 및 전부 명령까지요. 압류에다가 뭐까지 들어왔어요? 전부 명령까지 들어왔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부분은 이거예요. 압류하고 전부 명령은 또 달라요. 자, 압류는 뭐냐면 압류면 채권자가 여기다가 압류를 때렸다. 아까는 가압류죠. 가압류는 임시조치. 빼돌리지 못하게. 얘가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게 가압류고요. 압류는 보증금이요. 얘가 받아갈 보증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게 압류입니다. 압류. 따라서 압류가 됐어도 압류가 된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여전히 아직 채권자예요. 보증금 4억에 대해서는 얘가 받아갈 수 있어요. 다만 이걸 뭐 한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지. 법적으로 주지 마라. 그게 압류거든요. 그럼 이 4억은 아직도 얘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런데 그 채권에다가 뭘 받으면 전부 명령까지 받으면 이 사채업자가 A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뭐까지요? 전부 명령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채권이요. 일로 넘어와 버려요. 넘어와 버리는 게 전부 명령입니다. 압류만 걸면 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받을 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받을 돈. 근데 그 압류된 거에다가 전부 명령까지 얘가 얻었다. 법원한테서. 그러면 이 4억이 누구 앞으로요? 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압류 걸고 이 4억에다가 전부 명령까지 법원한테 받았다 이거죠. 전부 명령까지. 그러면 이 받을 돈이 누구한테? 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죠. 그럼 압류 통지서는 누가 받았냐? 이 집주인. 임대인이 받았죠. 임대인이. 이때 집을 팔면 이 4억을 누가 내줄까? 압류 통지서를 누가 받았어요? 임대인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것도요.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든 압류를 걸든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승계가 된다. 자동으로. 이게 우리 전원합의체예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매년 나오니까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4번, 5번의 별 3개. 그래서 세주인에게 승계가 되는 게 첫 번째가요. 주택 양수인에게 보증금이 뭐 하는 경우? 승계되는 케이스죠. 승계되는 경우를 5개로 나눠놨어요. 그 첫 번째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저당권보다 빠를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간에 낀 임차인이요. 1번 저당권을 뭐 한 경우? 대의변제한 게. 얘가 대의변제했을 때. 여기 중간에 껴있는데 얘가 대의변제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라지니까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은 승계가 되더라. 세 번째는요. 임차권하고 전세권을 뭐 한 때? 겸한 때도 승계가 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권리 행사해도 나머지 하나 남아 있으니까. 네 번째는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걸었을 때요? 가압류. 다섯 번째는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들어왔을 때 다 승계가 된다. 5가지.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시험은 이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니까. 객관식은 이 중에 하나예요. 다음,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보증금이 승계 안 되는 거죠. 1번은 대지경락인. 보증금이 이쪽에서는 승계되는 경우고요. 여기는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집을 사야죠. 집이 아니라 대지를 샀을 때. 두 번째, 이의 제기한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이 법인일 때. 네 번째, 중간에 낀 때. 이때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4가지요. 1, 2, 3, 4.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가 주임법의 핵심. 다음 뒤로 넘기셔서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게 되면 보증금 회수수단이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수단. 자, 임차인이 이 집이 경매가 됐을 때,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을 받아가야죠. 보증금을 빼가는 방법에 먼저 우선변제권이 있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뭘로요? 경매로요. 경매처분 돼야죠. 경매처분.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돈 달라고. 그래야 우선 변제를 법원에서 해줘요. 그죠?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요. 대항력은 언제까지요? 대항력이 유지돼야 될 최종 시점.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되느냐? 경매가 끝날 때요. 경매가 끝날 때까지 대항력,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실 것.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만. 확정일자가 여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요 점이 달라요. 경매 처분되고 배당 요구와도 대항력 유지는 똑같습니다. 요게 다르죠. 요게.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의 차이점은 이거다. 여기는 대항요건만 갖추고 여기는 확정일자까지 더 갖춰야 된다는 점.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 거죠. 이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일 것. 그죠? 지역별로 다르지만 소액일 것. 소액보증금. 그리고 경매 처분되고 배당 요구하고 대항력 유지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위에는 누구보다요? 후순위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거고 밑에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는 거죠. 요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보실게요. 우선변제권의 660페이지요. 쌍괄호 2번. 우선변제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요건 하에 되느냐? 우선변제 요건이요. 요걸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한번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주임법, 상임법 똑같거든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한 방에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왜? 똑같아요. 맥락이. 첫 번째 1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이게 1번. 두 번째는요. 주택이나 대지가 뭐 할 것? 경매 처분될 것. 경매죠. 매매가 아니라 경매 처분. 이때 경매는 주택과 대지 다 됩니다. 그죠? 주택과 대지가 경매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건 대지만 경매돼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거. 대지만 경매했을 때도 배당을 해준다는 거. 거기에 별 3개. 그래서 우측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대지만 경매돼도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는다는 점 별 3개. 뭐만 경매돼도요. 대지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대지만 경매로 넘어가도. 집에서 새 사는데
내가 집 세 사는데 대지가 경매돼도 배당금 받아갈 수 있어요.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거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안 하면 돈 안 줘요. 그 다음 대항력이 유지돼야 될 최종 시점은 언제까지냐. 대항력 유지는 경매가 끝날 때가 뭐죠?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돼 있어요. 배당 요구 시간이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마지막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6번인데 6번에 삼각형 하실까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뭐 하려면 수령하려면 법원한테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게 수령이죠. 이러려면 집이나 상가를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게 뭐죠? 인도죠. 인도를 해줘야 집 보증금을 법원에서 줍니다. 조심할 부분은 이 보증금을 수령하는 거하고 구별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경매 신청할 때. 세입자가 저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야 됩니까? 안 비워도 돼요. 집을 안 비우고도 된다. 안 비우고. 요게 다른 점이에요. 경매 신청과 보증금 수령의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 요걸 구별을 잘 못하니까 간혹 시험에 출제하는 거죠. 보증금을 세입자가 뭐 하려면 수령하려면 집을 뭐 할 것? 비울 것. 인도가 요건이다. 인도. 근데 여기서는 집을 비워야 안 비워요? 안 비워요. 그래서 반대급부 제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요 점이 중요한 맥락. 자, 이 점에서 우선 변제권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을 뭐만 빼면 돼요? 확정일자만 빼면 최우선 변제 요건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최우선 변제 요건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뭘 갖출 것?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대항 요건. 두 번째는요. 보증금이 소액일 것. 세 번째는 주택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될 것. 그리고 배당 요구하는 거 똑같죠. 동일합니다. 다만 우측에요. 02번 위에 쌍괄호 4번에 보면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제도 있죠. 이게 신설조항이니까 쓰세요. 신설제도. 그래서 1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은 경매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분이 받을 보증금 사업을 금융기관, 은행이요. 은행이 이걸 승계했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뽕순이가 받을 돈을 누가요? 은행이 우선 변제를 빼갈 수 있다. 이게 승계제도.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누가? 은행이 승계받았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전출을 가면 대항 요건 상실이 뭐죠? 전출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 불안하죠. 불안. 거기다 쓰세요. 불안하군. 불안. 대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4번입니다. 4번.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전출하면 끝나니까요. 임차인 대신에 여기다 뭘 꽂아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여기다 꽂아버립니다. 누구 대신에? 임차인 대신에. 이걸 해두는 이유는 임차인이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임차인을 대위에서 뭘 처리할 수 있느냐. 임차권 등기명령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별세계. 그렇더라도 이 은행이 임차인 뽕순이 대신에 계약 해지요. 대신 해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별세계. 그래도 최우선 변제권까지 정리가 되셨고요. 뒤로 넘어가면 03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나와 있죠. 배경은요. 그냥 이사가면 이 임차인이 그냥 이사가면 대항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사가기 전에 뭐 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라. 이사를. 그러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사가도. 그래서 요건의 1번 별세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효과예요. 효과의 1번.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즉 이사를 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합니다? 안 합니다. 상실하지 않는다 별표. 왜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든 전출을 하든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 유지가 돼요. 여기에. 이제 안심이죠. 이제 안심. 왜요? 등기가 되면 이사 가도 안심이야 이제. 두 번째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 걔를 저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왜요? 임차권 등기된 지 이 빈집에 들어가는 건 바보다. 어리석다. 왜냐? 최우선 변제권을 안 줘요. 그 세입자한테는. 그게 특성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별세개. 그럼 이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지분이요 안 나가요. 세가 안 나가. 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세를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려면 주인이 이걸 없애려면 보증금을요. 보증금을 먼저 줘야 이걸 먼저 줘야지 얘가 이걸 등기 말소가 되는 거지. 이게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즉 선이행돼야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매 신청 특례. 쌍괄호 2번이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 제공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 집을 안 비워도 된다는 뜻이다. 다음 존속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조심할 거는요. 상가임대차는 몇 년? 1년으로 본다는 점. 그 다음 묵시갱신.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에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자동갱신을 묵시갱신이라고 한다. 조심할 거는 효과입니다. 효과. 존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묵시갱신 되면 2년이다. 단 상가는 1년 써볼게요.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주의할 점은 임차인은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해버리고 나갈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고요. 임대인은 빼고 누구만? 임차인만. 그럼 해지 효력은 몇 달 뒤에?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고로 임대인은 2년 동안은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요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상속이 됩니다. 그럼 뒤로 넘기시면 상가임대차 보실까요? 빠르게 볼게요. 적용요건. 점포를 영업용 건물로. 뭘로요? 영업용 건물로 써야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업자 등록이 되는 상가만 이 상위법이 적용받습니다. 1번의 별표. 동그라미 3번의 별세개요. 보관, 제조 같은 사실행위. 창고에다 물건을 싸두는 거 사실행위. 보관하는 거, 제조하는 게 사실행위.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 영리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창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세개. 두 번째, 보증금 액수 제한 있죠. 이게 주택하고 달라요. 액수가 현재 기준 4억 이하여야 돼요. 4억 이하. 동그라미 2번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규정,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이거는요. 보증금 액수하고 관계없이요. 모든 임차인에게 다 인정해버려요. 네 가지는. 그럼 액수 제한을 받는 건 뭘까요? 우선 변제권하고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액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묵시갱신. 이런 것도요. 액수 제한. 보증금의 액수 제한을 받는 거. 액수 제한 받는 거.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최우선 변제권 이런 거는 액수 제한 받을 때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액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액수를 점점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 04번에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 대항력. 주택에서는 주민등록과 인도죠.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취득 요건 나오죠. 취득 요건의 1번의 별표.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이고 존속 요건입니다. 취득할 때도 필요하고 존속시켜야 돼요. 그래서 2번 별 3개. 세입자가 점포 세입자가 이거 폐업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 그 다음 03번 대항력의 발생 시기 언제 생기느냐? 사업자 등록을 뭐한 날?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등록증 교부된 날이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03번에 2번은 뭐냐면 가등기가 이 상가에 가등기가 된 거를요. 가등기 후에 점포 세를 얻었다. 세 얻었다. 그럼 이미 뭐가 있었던 거죠? 가등기 된 거를 세입자가 얻었다는 거죠. 좀 가등기를 했다는 건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죠? 본등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등기. 그럼 얘가 뭐 하면? 본등기 하면. 본등기라는 게 뭘까요? 거기다 써보세요. 본등기는 뭐냐?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앞으로. 그럼 이 세입자는요? 쫓겨난다. 이 세입자는 쫓겨남. 왜 쫓겨날까요? 가등기 된 걸 얻었으니까. 그럼 마치 가등기가 뭐랑? 저당권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저당권 있는 거 얻은 거랑 동일한 거 이 세입자는. 그래서 가등기의 기에 본등기가 격려되면 즉 본등기가 격려되었다는 뜻은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뜻. 즉 집주인이 바뀌었다. 집주인이 바뀌면 이 세입자는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난다. 왜? 가등기 된 걸 얻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 다음 3절에 보증금 확보수단의 첫 번째 우선변제권 나오죠. 우선변제권은 조문만 그대로 볼게요.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이게 필수죠.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죠. 환가대금, 환가대금은 경매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변제 요건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주택하고 상가 동일해요. 첫 번째는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지. 두 번째는요. 상가가 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야죠. 경매처분이죠. 경매처분. 이때 세 번째는요. 대지만 경매돼도 뭐만요? 대지만 경매돼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우선변제를 받아갈 수 있더라. 네 번째는 가만히 있는다 배당 요구한다. 배당 요구해야지. 그럼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돼야죠? 대항력 유지는 끝날 때까지요. 경매가 끝날 때. 즉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주의할 거는요. 주의할 거는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보증금을 법원한테 수령하려면 집을 비워요 안 비워요? 인도해야 된다. 인도가 요건이다. 오케이. 5가지 됐어요. 이게 우선변제 요건. 그 다음 02번 우선변제권 승계 있죠. 승계.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은행이 승계하는 거 있죠. 그거 동일해요. 주임법과 동일하다. 신설조항. 그 다음 03번의 최우선변제권 동일합니다. 단 보셔야 될 게 효과의 02번, 효과의 2번의 별표. 보증금 중 일정액은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별 3개. 2분의 1 안에서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줘요. 종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걸 2분의 1로 맞췄어요. 주택하고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 4절에 최단기 보장이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일 때는 몇 년? 1년으로 보죠. 주택에서는 2년인데 상가는 1년입니다. 그 다음 계약 갱신 요구권이 5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계약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이렇게 3년 계약했는데 고깃집이 잘 되더라. 그러면 3년 계약 만료 시에 영업을 더 연장하고 싶죠. 연장하고 싶죠. 이걸 계약 갱신 요구라고 그런다. 이 요구는 몇 년까지요? 최대 5년까지니까 앞으로 2년 더. 최대 5년이니까요. 5년이니까. 2년 동안 더 갱신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걸 갱신 요구권. 그런데 02번에 보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거절 사유. 첫째요, 삼기연체. 세 번째는요, 쌍방합의요. 쌍방합의로 보상을 했다. 네 번째는 동의 없이 전대했다. 무단전대했다. 별평. 다섯 번째는요, 고의 다음에 중과실로 파손했다. 중과실의 별평.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한다고. 내가 철거할 거야 이거. 아니면 재건축할 거야. 나 재건축할 거니까 나 갱신 못 해줘. 갱신 거절할 거야. 뭐 한다고? 나 재건축할 거라고. 내년 6월에. 너 나가. 이거죠. 요게 악용이 됐어요. 재건축을 핑계로 이 세입자를 내쫓는 걸로 악용이 됐어요. 그래서 법이 여기에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개입했냐. 종전에는 이 재건축한다는 얘기를요, 갑자기 아무런 준비, 사전에 통보도 없이요. 아무런 통보 없이 재건축한다고 그러고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랬더니 이걸 악용을 하니까 법은 재건축을 얘기할 때는 계약할 때 이미 이걸 고지를 해라. 뭐 할 당시에? 계약서 쓸 때 이걸 고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나 내년 6월에 재건축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영업을 해라. 이렇게 계약 당시에 재건축을 고지를 했을 때 이때만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7번의 기억입니다. 기억의 별 3개. 임대차 계약 뭐 할 당시에? 체결 당시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할 때만, 그때만 거절 사유가 되고, 체결 후에 재건축 계획의 고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암기 비법이 있어요. 동의 없이의 동의의 동그라미요. 3은요 3, 3번. 왜? 3기죠. 중은 중과실로, 재는 재건축. 동의 없이 3, 3번을 중과실로 재건축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과실이죠.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면 임차인은 갱신해달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경미한 과실이니까, 소소한 거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거절을 할 수가 없겠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구별하세요. 경미한 과실의 별 3개. 다음 내용.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임대차하고 동일 조건이고요. 단 보증금은 9%까지 증액이 됩니다. 9%에 별표할게요. 주택임대차나 전세에서는 5%까지 증액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 갱신요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5년에 별 3개 할게요. 단 법정갱신됐을 때는 최대 5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05번. 상가 건물이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공유였다. 이게 여러 사람 A, B, C 세 사람이 공유였다. 그걸 갱신해달라고 세입자가 쫓아다니는 거죠. 갱신 좀 해주세요. 갱신 좀. 연장해 주세요. 연장. 이걸 거절하는 것도 관리행위다. 그래서 과반수면 돼요. 과반수. 별표할게요. 과반수 동의. 왜? 관리행위니까. 다음 권리금 문제 있죠. 권리금 조항. 이거는 꼼꼼하게 하나씩 다 읽어주셔야 되는데, 특히 02번. 권리금은 누구하고 누구 받는 거냐면 임차인이 누구한테? 신규 임차인한테요. 신규 임차인한테 받는 게 권리금이지 주인한테 받는 거 아니다. 이거는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를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 누구하고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 이게 권리금 계약. 이때 이 시설비를 양도하는 거죠. 시설 투자한 거. 이거를 돈 받고 양도하는 게 바로 권리금 계약입니다. 이거 내가 3억에 인수할게. 5천만 원에 인수할게. 이게 권리금 계약. 이때 유념하고 또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기,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이 만약에 3년이었다. 3년이 아직 안 됐어요. 계약 기간 중에 이 주인 임차인이 고깃집을 하다가 지금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그래요. 손 털려고. 나 고기 지긋지긋해 냄새 나서. 기간 중에 가게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주인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넘길 때?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가게를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만료하기 얼마 전? 3월 전. 3월 전에서 종료시까지. 이게 중요한 맥이에요. 끝나기 3년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서 종료시까지 이 권리금 계약을 임차인이 했다. 가게를 넘기려고 그런다. 이 고깃집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에 넘기려고 계약을 했다. 계약을. 그거는 주인이요. 주인이.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신설조항입니다. 이게 신설조항이에요. 위에가 아니라 밑에가. 위에는 동일해요. 종전처럼. 기간 중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판다. 이건 주인이 동의를 얻어야 돼. 주인이 노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싫어. 나 싫어. 왜? 나는 뽕순이니까 내가 세를 준 거야. 이게. 여기요. 여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동의를 안 해줘.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주인의 동의를 꼭 얻어야 돼. 기간 중에는. 그런데 바뀐 게 이거죠. 3개월 전에 세입자가 가게를 파는 계약을 했다. 이거는 주인이 거절 못하게 돼 있어요. 거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입자는 가게 양도를 언제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가게 양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치밀하게 하면 좀 전에도 한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게 넘길 준비를. 언제요?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래야 주인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거절 못하고 가게를 넘길 수 있어요. 권리금 받고. 이때 이거를 주인이 뭐하면 이걸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월세를 2배 올리겠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기 못 들어오게. 그거는 방해죠. 주인이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3년 안에.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줄이요. 675페이지 맨 위에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금지.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거기에 별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방해하지 마라. 그래 밑에 2항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바로 뭐야? 방해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방해다 방해. 특히 디귿의 별표. 월세를 왕창 올리는 게 디귿이죠. 월세를 2배, 3배 올리는 거. 그 다음 3번에요.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케이스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뭐 할 때? 거절해도 돼요. 거절. 나 싫어. 나 거절할 거야. 거절 사유가 되는 게 있죠. 나 권리금 계약 거절할 거라니까. 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기역 볼까요? 기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신규 임차인이죠. 가게 인수한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 돈이 없어 돈이. 그러면 거절해도 되지. 얘가 보니까 돈이 빈털털이야. 그럼 거절하죠. 말만요. 말만 뻥뻥이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해도 된다는 얘기. 디귿의 별 3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자, 여기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가게를 지금 넘기려고 그래요. 1억에. 권리금 받고 가게 팔겠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게를 얼마 동안이요? 1년
6개월간 1년 6개월간 누가 휴업을 하면 주인이요. 임대인이 휴업을 하면 나 가게 쉴 거야. 새 안 넣을 거야. 나 새 안 넣을 거야. 이런 뜻이죠. 나 1년 6개월간 뭐 할 거야?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즉 가게를 뭐 하면? 폐업하면 그 말은 뭐야? 나 새 안 놓겠다는 거죠. 나 새 안 놔.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요게 특이사항. 여기서 1년 6개월의 포인트.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이게 3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거 유념하세요.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폐업은 누가 하는 거죠? 주인이 하는 거, 주인이.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 아니면 일부 강사들 임차인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금 계약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즉 권리금 계약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게를 인수하게 인수 못하게. 신규 임차인이 인수 못하게 할 수 있다. 왜요? 나 가게 새 안 놓을 거야. 이제부터 새 안 놔. 우리 여기 1층에 지하층에 맨날 술 먹은 사람들만 들썩거리더라. 그래 싫어서 나 폐업을 할 거야. 폐업.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못하게 해서 신규 임차인이 인수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 못 받는 거죠. 이분이 권리금 못 받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예요. 그런 다음 이 가게를 누가요? 자기 아들한테 가게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가게를 합법적으로 뺏는 방법이죠. 그걸 법에 마련해 놨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하면 폐업했다가 이걸 누구한테? 아들한테 넘기면 돼. 아들한테. 권리금 하나도 안 주고. 자,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겠고 동그라미 5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방해 행위 시점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없어지게 돼요. 다음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죠. 3기. 3기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민법상 임대차는 2기, 2달입니다. 2달. 그래서 상가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가 다른 점 구별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한 방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쉬셨다가요. 집합건물법 만나실게요.